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9시간 넘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등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24 영웅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개를 발사했고 미사일이 1,5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미국 SVB가 파산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회사 매각 착수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측근의 극단적인 선택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강풍까지 불면서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번져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열차는 우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타이어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채 퍼져나갑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작업자 10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확산이 됐고 그 확산된 불이 공장 생산 라인을 타고 계속 번져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새벽 2시 10분쯤 주변 지역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주변 교통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오송에서 대전역 사이 KTX와 SRT 운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열차는 일반 선로를 이용해 우회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공장이고 지금 바람이 말고 연소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압 완전 시간을 지금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변에 물류 창고가 모여 있어 강풍을 타고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가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치고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 불길은 9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화재는 어젯밤 10시 10분쯤 발생했고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소방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제 머리 위로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있는 상태이고 연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으면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불은 고무에 열을 가해 타이어 모양을 잡는 이른바 가류 공정이 이루어지는 이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료가 불에 잘 타는 소재인데다 조립식 패널 구조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져 아직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은 약 40만 개가량의 타이어가 쌓여있는 물류 창고로 번지기도 했는데 현재 1개동을 모두 태우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로 다른 건물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대비해 차단선을 구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및 경찰관 등 751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아 울산에 있는 대용량 방사포 차량까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화재 현장 옆에는 2,000세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늘어서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크게 퍼지면서 한때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대전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 미사일 2기를 발사해서 1,5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우리 군은 어제 아침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어제 새벽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은 824 영웅함으로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된 2기의 전략 순항미사일은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자유의 방패, 이른바 프리덤 쉴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총 예금 규모가 232조 원,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2,500개 이상의 벤처 캐피털과 헬스테크와 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어 스타트업의 기본 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은 돈줄이 막혀 당장 직원들 임금도 못 주는 처지가 됐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각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기폭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시대 초저금리 기조에 유동성은 넘쳐났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비교적 안전한 미채권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수요가 늘어난 기업들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죠. 은행은 그동안 사둔 채권을 팔아서 이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값은 곤두박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안한 기업들은 더더욱 예금 인출에 나섰고 악순환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경제의 파장 어떨까요?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307억 원어치, 한국투자공사가 61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최종적으로 파산을 할 경우 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피해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 테크 기업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 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개인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보유액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피해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미칠지 모를 상황이 된 건데 황정민 기자의 기사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줄을 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중소형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고객들입니다. 초고속으로 파산하는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든 겁니다. Most banks are more diversified or have those customers that are less likely to move their money quickly. They definitely need to take this very seriously. SVB 사태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SVB 영국 지점이 파산 선언을 앞두고 거래를 중단하자 180여 개 IT 업체들은 재무장관에게 기업들이 하룻밤 사이 강제 청산에 들어갈 위기라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13일에 월요일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Are closely watching and are prepared to use the tools that they need. The FDIC stepped in very quickly here. 외신은 당국이 예금 보호 한도를 넘어선 초과분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과 다른 은행 파산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이 보신 대로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로 이 전 세계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게 이제 이번 이 파산 사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국제 금융 위기 사태, 자 그런 리먼 사태처럼 번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부실화되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사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신생기업 혹은 벤처
같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된 은행인 만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 손실에 의한 뱅크런 사태로 촉발된 파산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원인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또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나겠다고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나간다면 또 다른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리 인상을 지금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약간 불안 요인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페드의 미 연준의 이제 정책 목표는 아무래도 물가 안정과 또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일어난 이제 작은 사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뭐 속도를 아예 낮춘다든지 하면 동결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잡히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야지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태를 페드에서도 이제 신중하게 지켜보고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결정적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전 세계가 네. 주목하는 게 과연 이 사태가 전 세계를 얼마나 퍼질지. 아까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인 파장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미국에만 영업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인도, 영국, 독일 이렇게 글로벌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하게도 그런 벤처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들이 스타트업이고 빅테크 기업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이런 신생 기업들이나 성장 기업들의 생태계에는 좀 영향을 주겠지만 이것이 전방위적인 그런 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내 경제 파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우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진 만큼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영업 상황 악화라든지 유동성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PF의 부실화 가능성 등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부동산 그런 PF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저축은행들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은행들의 뭐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신뢰가 좀 금이 가기 시작하면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시장 전반의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나왔지만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꽤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파산해가지고 막힌다면 그냥 그 투자 금액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자체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국민연금에서 사실 이제 투자한 금액이 300억 원 정도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건 직접 투자 금액이고요. 사실 예. 위탁 투자까지 합하면 그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손실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총 자산이 총 예금보다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이 좀 크긴 하지만 이 자산을 매각해서 이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다 보면 사실은 그 사이에서 손실이 발생할 그렇죠. 수도 있고 따라서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은 남아있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액이 완전히 손실로 잡히면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이제 8.2%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네. 수익률을 냈는데 국민연금의 또 손실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실이 나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해외 투자의 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운용 체계를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우리 금융당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정책을 세우는데도 큰 참고사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예,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연준에서 최종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격차의 이제 확대를 좀 막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한국에도 산적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준 금리를 이제 좀 동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사실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 동결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파월도 거의 뭐 빅스텝을 예고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실리콘밸리 사태가 이 빅스텝으로 가지 않고 약간 베이비 스텝 0.25% 올리는 걸로 다시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도 사실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확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하지만 빅스텝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이제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잡히고 있지 않고 이 금융 안정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금융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것이 거시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미 연준으로서는 아주 고려 사항의 한 가지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빅스텝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면서 관련 상황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 혹은 금융 당국이 금융 감독 권한을 이제 좀 이용을 해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금융기관들이 과연 유동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지금 얼마나 추운가요? 네, 옷차림을 단단히 했지만 제 얼굴로는 찬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아침 기온에 출근길 시민들도 대부분 두터운 외투를 다시 챙겨 입은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8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낀 곳도 많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를 기해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 충청권과 전라북도 등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한파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일부 지역도 여전히 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서울 7도, 광주 11도, 대구와 부산 12도 등 영상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더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는 외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선친의 묘소가 누군가에게 훼손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NS에 제2의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냐며 한미일 공조를 비난했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내심은 친일 본색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친일몰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충청권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일본 관련 대표주자도 아니지 않느냐며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의 극단 선택에 대해 도의적 책임조차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고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이재명으로 총선 못 치른다는 분위기가 노골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누군가 선친 묘소의 봉분을 누르고 특정 한자가 쓰인 돌을 주변에 묻어뒀다며 후손의 절멸을 저주하는 흑주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측근인 전모 씨의 사망 이후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숨진 전 씨의 장례식이 있던 11일에 이재명 대표는 강제징용해법 규탄 집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대일 외교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 대표의 목소리라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보고의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경술 국시의 버금가는 개묘 국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친일 본색,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입니다, 여러분.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빗겨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합니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폐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제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다소 좀 과격한 표현까지 좀 나왔는데요. 전 씨의 사망 이후에 이 대표가 보인 행보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본인과 같이 일을 하던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던 분이 목숨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을 국민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예. 이 대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없었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본인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면서 특히 친일이라는 그런 일본과 관련된 국민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본인의 이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뭐 자위대 군합발이라든지 뭐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합니다. 한국이 우리나라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있었던 1905년의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때는 국제정세에 우리가 너무 무지한 상태였고 지금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그러한 일을 당할 리도 없고요.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도 절대 아니고 국민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역경을 이겨내고자 한다.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윤 대변인의 말도 좀 나왔지만 이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친일을 앞세워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 무슨 친일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왜 보이는 걸 믿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상식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저 자세로 간 거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을 반컵 채워놨다.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서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었죠. 근데 최근에 일본의 외무성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강제징용 자체는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일본은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현상입니다. 뭘 얻었죠? 중요한 것은 미래의 관계를 위해서 경제, 안보 이런 부분은 얻었을지언정 최소한 역사는 팔았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정쟁을 했다? 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한 바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우리 말하자면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역사의식이라든지 역사의 현상들을 그대로 팔아넘기고 일본은 그거를 반성 하나도 없이 자, 우리 강제동원 없었어. 인정해. 라는 게 지금 현상인데 이걸 갖고 정쟁이다. 국민들이 해야 될 말을 민주당이 나가서 스피커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자면 일제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해서 저자세, 구려개구 이런 부분을 한 것은 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그 정쟁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더 정쟁을 한다고 봐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제 전모 씨, 지난 목요일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전모 씨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최측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이제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어떤 입장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정치 내각 노릇이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인과 마지막 네, 대표님 안에서 유족분들이랑 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뭐 제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실망스럽다는 말씀이 바로 저 지점이에요.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나온 말이 제 잘못이 아니다. 본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 검찰에서는 이 극단적 선택하신 분을 딱 한 번 소환 조사했고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기 때문에 다 영상 조사를 했고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번 소환 조사한 것이 압박 수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가 적어도 본인과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수사라도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고 마지막 말에 제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한 것을 보고 실망했을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보고, 적어도 이 지점에서 지적할 것은 검찰 수사 때문에 검찰이 뭔가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전 씨의 사망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좀 도의적인 책임, 그러니까 즉 대표직에서 좀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들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각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뭔가 뭐 책임을 져야 돼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이런 조금 이 검찰 수사의 압박들, 이런 것들이 너무 거세지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을 검찰이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재명 대표가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내 주변 사람 중에 이 사람 수사하고 이 사람 수사하고 이 사람 수사하라고 내준 건 아니고요. 검찰의 특수부 수사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가족도 수사하고 친한 사람도 수사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 별건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수십 번씩 하면 사람이 피를 말립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본인도 안타까울 거예요. 왜 자꾸 검찰이 나를 이렇게 타켓을 삼아서 내 주변 사람 괴롭히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수사가 정말로 온전하게 이재명 대표를 하는 것인지, 너무 정치 의도가 많은 게 아닌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김영우 의원이나 나머지 의원들도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정치 영역에서 인간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져야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사태나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말하자면 검찰의 이 무도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금 힘을 모아서 이 부분들을 척결하고 막아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은 때가 이르다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는 뭐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리더임을 자처하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일하던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방탄국회라는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국회의원직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직을 본인의 사법 처리를 막는 데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뭐 영장 실질 심사에도 출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적어도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수사를 빌미로 해서 이분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 방패막 뒤에 숨어서 수사도 안 받고 법원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대항을 하고 하니까 측근들은 당연히 부담이 커져서 이렇게까지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뭘 내놔야 하죠. 그것이 대표직 사퇴가 됐건 아니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 아니면은 이 사태를 결코 이재명 대표는 뚫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만약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내에 인적 쇄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 당직들을 새로 이제 개편하는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인적 쇄신 자체가 그 대표나 지도부 자체에서 계속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포용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어떤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지 사람을 하나 몇 명 바꿔서 저쪽에 반대하는 사람을 앉혀놓는다. 그게 어떤 큰 동력이 될까요? 뭐 지금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지만 당내에서는 아직 인적 쇄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바라는 것은 이게 인적 쇄신이 어떤 친명계, 비명계 해서 어떤 그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갈등들이 봉합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억울하지만 악재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목소리를요. 어떤 스피커로서 내지 말고 당 내에서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으로 좀 치열한 고민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정치 아닐까요? 꼭 이게 여야뿐만 아니라 각 당 내에서도 서로 간에 헐뜯기 위해서 밖으로 외부에 노출을 해서 그런 언론상의 어떤 각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어떤 당의 갈등을 초래하는 게 정말 친명이든 비명이든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을 위해서 정말 그게 올바른가? 이게 비명계든 그리고 지도부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때다라는 부분들은 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계속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상대당의 상황을 빗대서 저희가 어떤 뭐 총선 전략을 짠다든지 유불리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그냥 현상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 이 당을 민주당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선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 할 때 민주당이 과연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분열을 바라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렇게 손상돼 있는 가운데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민주당에서 강력한 리더십하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반대로 저희 당에 뭐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지만 꼭 그것만을 보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부모님 묘소가 훼손당한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테러의 주술적 수단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 경악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 근대 시대로 회귀한 것입니까? 예,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게 과연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말하자면 나라가 좀 해괴하다는 표현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보통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일본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일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명당 자리에 어떤
철심을 박아서 그 혀를 끊어놓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주술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뭐 섬뜩하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게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그 묘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들은 지금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법적 책임에 대한 어떤 크기보다는 이거 좀 찾아내서 왜 이랬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2023년에 어느 누구든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아쉬움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극에서 극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누구를 완전 미워하고 누구를 완전히 적으로 두면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 운영 자체를 너무 분열, 갈라치기로 한 결과에서 여기까지 이런 해괴망측한 일까지 생기지 않았냐라는 좀 우려와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이게 흑주술이다. 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주술적인 수단을 동원한 테러라고 규정을 했는데, 자, 이 상대당 당대표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조상의 묘에까지 이런 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가까운 조상의 묘역에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대단히 그 분열상이 깊어지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야를 떠나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없어지도록 우리 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국론을 조금 더 모으는 방향으로 여야가 공히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 상황을 굉장히 이제 중대하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범인을 잡고 이제 그 어떻게 뭐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좀 누군지가 좀 참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두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인이 가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거는 의식 같은 거고 좀 주술적 의미가 있어서 아마 여기 이 부분들이 어떤 단체나 그 뒤에 어떤 배후가 있는지는 좀 철저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인이 동네에 가서 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한자에 돌에다가 이런 좀 해괴망측한 글자를 써서 그렇게 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뭔가 그 배후에 뭐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철저히 좀 밝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큰 불이 났죠. 현재까지 소방관 1명을 포함해서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길은 9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화재는 어젯밤 10시 10분쯤 발생했습니다. 현재 10시간 가까이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 뒤를 보시면 검은 연기가 무섭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주불을 잡는 데 만신을 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불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불은 고무의 열을 가해 타이어 모양을 잡는 이른바 가류 공정이 이루어지는 이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료가 불에 잘 타는 소재인데다 조립식 패널 구조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져 아직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은 약 40만 개가량의 타이어가 쌓여있는 물류 창고로 번지기도 했는데 현재 한 개동을 모두 태우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로 다른 건물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대비해 차단선을 구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및 경찰관 등 751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아 울산에 있는 대용량 방사포 차량까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화재 현장 옆에는 2,000세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늘어서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크게 퍼지면서 한때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대전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와 연관된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물론 뭐 유서 내용이 100%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통 이제 고인이 남긴 유서 이게 재판에서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유서는 이제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진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형사소송은 이제 민사소송과 달리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이 공판기일에 법정에 나와서 아 이거 내가 작성한 진술서 맞다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진술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형사소송법은 314조에다가 이러한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상태에서 그 진술서가 작성한 것이다. 이게 인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봤을 때는 전 실장이 유서를 특별하게 뭐 조작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길 가실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빙할 만한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서 자체의 증거 능력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 씨의 유서 노트 6장 분량이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정치를 뭐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유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그 유서에 담긴 내용, 특히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치를 뭐 책임을 좀 지라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중요한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활용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 이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한 유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개는 안 되더라도 검찰은 그걸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은 어쨌든 요청을 해서 그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 확보가 된다면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도 재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이 유서는 지금 확보를 한 상태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유족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게 좋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족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언론에 배포하는 거는 제가 봐도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측근들을 또 이제 뭐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달라는 내용이 이제 유서 내용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정진상, 김용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약간 전 전 실장을 좀 약간 이렇게 뭐 도외시했다거나 외면했다거나 뭐 이런 느낌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고인의 뜻을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함부로 추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바꾸어 보면 측근들한테 과연 진정성과 인간성이 있었던 것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충분하게 진정성이나 인간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인이 굳이 유서에다가 이런 말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검찰의 수사가 고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시지만은 유서 내용으로 볼 때 고인의 압박감은 단지 검찰의 수사 대상자였기 때문에만 이게 비롯된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인 압박감도 상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은 자꾸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믿을 사람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서 외면을 만약에 당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인가? 사면초가 노웨이 아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망감이 이런 비극적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추측도 합니다. 네, 내부적인 압박,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면은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라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한 듯한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일부에서는 이제 검찰에 대한 압박 아니냐, 뭐 그리고 그 원망이 섞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반씩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뭐 소환한 적도 없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압박이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안 불러도 검찰에서 조사의 대상 그리고 한 번은 조사를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은 일만 열심히 했는데 수사의 대상이 됐다라는 부분도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련해서 그 자신은 뭐 지시한 일만 열심히 했는데 뭐 책임져지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그 무슨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 섞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뭐 어쨌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 씨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제 또 수차례 언급이 또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아까 이게 이제 뭐 유서가 이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새로운 게 드러나게 된다면 새로운 증거로 또 채택될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증거 능력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형사소송법 294조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대표 측한테는 이 유서가 과연 유리한 증거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예. 불리한 증거를 내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 대표 측에서 유서를 증거로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검찰은 과연 증거를 낼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주말이라서 봤더니 증거가 차고 넘쳐요. 예컨대 뭐 보고 문건들이 있는데 그 보고 문건들이 단지 성남시에서 왔다 갔다 한 보고 문건뿐만 아니고 기업들 자체 돈을 준 그 성남FC 관련해 가지고 거기 기업들의 보고 문건도 되게 많고 회의 자료도 많고 이메일도 있는데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대표한테 보낸 이메일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설치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증거가 많은데 과연 검찰에서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 의사에 반해서까지 이 유서를 뭐 증거로 낼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유족들이 동의를 한다면 증거가 될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은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일만 했는데 이게 사건 피의자로 가는 게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요.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봤더니 피의자 이재명 대표죠. 예. 피의자 정진상 그다음에 전 실장 고인 이 세 명이 공모해서 성남FC 관련해서 특히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는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 기소가 마찬가지로 돼가지고 형사 피고인이 됐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고인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네. 현재 전 씨의 유서 가족들의 반대로 이제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가족들이 반대를 하시면 검찰이 굳이 이거를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검찰이 이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하는 건가요? 그 앞서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법정에서 이제 작성자가 이거 내가 작성한 거 맞다라는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인 것만 이제 법관이 확인을 하면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 부분을 재판정에서 이제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뭐 전 씨의 이제 사망이 뭐 이 대표의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제 뭐 도덕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건에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대장동 미래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된 건데 예. 그런데 전 실장이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다시 봤더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에 대해서만 이제 전 실장이 관여를 했고 뭐 두산건설이나 그런 쪽에는 전 실장이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걸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나 공소유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 성남FC 네이버 관련된 성남FC도 뭐 그냥 고인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걸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뭐 네이버 자체의 뭐 보고 문건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기소하거나 그런 것에는 크게 검찰이 주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이번 주 금요일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진행된 첫 번째 공판과 이번 두 번째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첫 번째 공판에서는 이제 공소사실의 요지, 그러니까 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입장을 검찰의 입장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는 이제 증거 조사에 관련된 의견들을 지금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증거들을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꼼꼼히 이 부분이 해당 증거에 관련된 의견들을 꼼꼼히 낼 것으로 보이고, 관련돼서 이제 해당 증거에 관련된 검찰의 이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꼼꼼히 반박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여러 명 봐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좀 이게 잠깐 이해가 좀 저는 잘 안 가는데,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혐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 의견이나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사실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판사가 중요한 거는 이 허위사실의 의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같이 골프 갔었습니까? 호주 출장 같이 갔었습니까?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보고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아니요, 아니 그런 일 없었습니다. 호주 출장 갔지만 나는 골프 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조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몰랐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몇 번을 봐야지 이게 사람을 아는 겁니까?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사실이 아니라 판단에 대해서 그 자신의 그 의견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판사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이 없거나 굉장히 잘못된 그 재판 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판단의 입장에서도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정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김문기 처장을 이러이러한 걸 했기 때문에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다음에 변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검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판사가 맞다라고 그러면 맞는 거고요. 그 사건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가,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김문기 처장이 따로 보고를 했느냐, 김문기 처장과 셋이서 골프를 쳤느냐, 골프 칠 때 이러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판사가 월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재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의 전적으로 이제 판사의 판단이라면, 네네. 1심, 2심, 3심 거치는 동안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판사를 재판을 3번을 하는 거죠. 법전에, 그러니까 법 규정이 이렇게 막 있지만, 이러한 법전에 있는 그 법 규정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법이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사람이 그게 판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파리 도심이 쓰레기 천지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사람 키만큼 쌓였습니다. 보행로가 쓰레기장으로 변한 탓에 시민들이 차도로 이동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연금 개혁 반대 파업에 환경 미화원들도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Terrible, ça sent pas bon, c'est pas beau. Il y a des rats, j'en ai vu, des souris. 주말 사이 프랑스 전역 230여 곳에서 정부 추산 36만 명이 참가한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거리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32명은 체포됐습니다. Il y a un coup d'arrêt à la mobilisation et je pense même qu'il y a plus de colère aujourd'hui qu'il n'y en avait mardi compte tenu du courrier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하지만 시위 직후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 잠정안은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Exprimé 307 pour 195 contre 112, le Sénat a adopté.
외신은 상원 예상보다 시위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하원은 오는 15일 최종안을 마련해 16일 다시 표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색감이 마치 수채화 같은데요. 인도에서 열린 홀리 축제에서 사람들이 색깔을 던지며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인도 전역에서는 봄을 맞이하는 세계 축제 홀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봄처럼 색깔이 아름다운 사진들 함께 보시죠.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홀리 축제 참가자들이 서로 춤추고 노래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색깔의 축제로도 알려져 있는 홀리 축제는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서로에게 물감을 칠하거나 가루를 뿌리며 축제를 즐기는데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분말은 굴라리라고 부르는데 주로 꽃을 건조해서 만들어져서 뿌리면 빛과 어우러지며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행인들에게 마음껏 장난을 쳐도 혼나지 않는 유일한 기간이라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정 무척 즐거워 보이는데요. 인도의 홀리 축제 어떤 의미에서 열리는 축제인가요? 네, 홀리 축제는 겨울을 지나 봄의 시작을 축하하고 선이 악을 물리친다는 힌두교의 신화를 바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음력 마지막 달인 2월이나 3월에 축제가 열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홀리 축제가 이렇게 힌두교 종교 행사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쌓인 나쁜 감정을 씻어내고 인종과 국가를 떠나 모두가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만큼이나 뜻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2도, 철원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8도에서 1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은데요. 특히 해안가와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부산은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공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